안녕하세요. 오늘은 브라이언 크리스천의 The Alignment Problem, 아직 국내에 번역되지 않은 책인데요.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먼저 에드워드 손다이크, 미국의 심리학자입니다. 연결주의, 더 나아가서는 이 강화학습의 태동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인물입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효과의 법칙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효과의 법칙은 어떤 행동의 결과가 만족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더 하는 경향이 있고, 어떤 행동의 결과가 짜증이라면 혹은 불만족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덜 하는 경향이 있다. 즉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연결이 강해지거나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손다이크의 실험은 이런 것입니다. 고양이를 상자에 가둡니다. 그것은 그냥 상자가 아니라 일종의 퍼즐 박스입니다. 그러면 고양이는 상자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무작위적으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행동이 딱 얻어 걸려서 상자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고양이는 이 상자에서 빠져나오는 법, 그 자체를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박스에 넣으면 점점 더 빨리 빠져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효과의 법칙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동물이나 인간의 육체는 어떤 만족감을 느끼면 그 행위를 더 하는 쪽으로 강화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심리학에서는 이 효과의 법칙을 지칭하기 위해서 강화, reinforcement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강화는 이 시행착오의 메커니즘과 함께 수십 년 동안 심리학, 나아가서는 이 연결주의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포지티브 피드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네거티브 피드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40년에서 60년대의 사이버네틱스에서는 지적 활동을 네거티브 피드백이라는 용어로 규정을 합니다. 인간의 신체는 항상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성은 네거티브 피드백의 메커니즘으로 유지가 됩니다. 예를 들면 배가 고프면 먹는 것이고 피곤하면 잠을 잡니다. 기계를 예를 들면은 엔진이 빠르게 돌면 밸브를 열고 너무 느리면 밸브를 닫는 식으로 평형을 유지합니다. 이를 통해서 항상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드백이라는 말 자체가 조절을 위해 사용되는 정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로버트 위너는 피드백이 현재 시스템이 하고 있는 것에 반대되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네거티브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편 1972년 해리 클로프는 이상성을 내세우면서 뉴런은 쾌락주의적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즉 뉴런은 쾌락을 최대화하고 고통은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신체 기관들은 네거티브 피드백을 최소화하는 방향이 아니라 쾌락의 최대화를 향해서 움직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상태로의 복귀가 아닌 쾌락의 강화, 이것은 포지티브 피드백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클롭은 생명 활동에서 네거티브 피드백, 포지티브 피드백 모두 중요하지만 이 포지티브 피드백이 더 지배적인 힘으로 작동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시스템의 안정성이 중요할 때는 네거티브 피드백, 시스템의 학습이 중요할 때는 긍정 피드백이 강조가 됩니다. 그리고 이 클럽의 영향 아래 바르토우와 서튼이 성장하게 됩니다. 이들은 클럽의 아이디어를 수학화했는데요. 말하자면 긍정적인 피드백을 보상으로 구현하고 보상의 최대화를 지향하는 시스템을 설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정책과 가치 함수로 구성이 되는데요. 즉 무엇을 할지에 대한 정책과 예상되는 보상에 대한 함수입니다. 가치 함수는 예상 보상과 실제 보상의 차이를 반영하는 템포럴 디퍼런시스 학습에 따라 업데이트가 되고요. 정책도 따라서 개선이 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강화학습의 뼈대가 구축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강화학습의 신경과학적 버전은 도파민 분비입니다. 만족을 주면 도파민이 분비되고 그렇지 않으면 도파민은 분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실험으로 밝혀진 것은 도파민이 단순히 만족에 대한 호르몬이 아니라 오히려 만족에 대한 기대치에 관한 호르몬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대치보다 높으면 도파민이 분비되는 것이고 기대치보다 낮으면 도파민은 분비되지 않는다. 이런 도파민 뉴런의 보상 예측은 아까 말씀드린 템포럴 디퍼런시스 학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도파민은 TD의 화학물 그 자체이다. 그 다음에 강화학습에서는 보상을 빼놓을 수가 없고 보상에 대한 연구에서는 행동주의 심리학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스키너, 그는 보상을 통해서 동물의 행동을 조정하고자 했습니다. 비둘기를 훈련시켜서 폭탄을 배달시키려는 연구도 했었고요. 그는 기본적으로 단순한 보상으로 복잡한 행동을 유도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이때 처음부터 정확한 행동을 유도하지 않고 근사치에 가까운 행동에 보상을 주면서 점차적으로 동물의 행동을
조각처럼 빚어나가게 됩니다. 이를 쉐이핑이라고 합니다. 이 쉐이핑도 강화학습의 접목이 되는데요. 쉐이핑을 위해서는 첫 번째 커리큘럼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효과적인 일정으로 동물을 교육시키면 그들이 자연 상태에서는 전혀 하지 못했던 일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쉬운 것에서부터 어려운 것으로 난이도를 높여가는 것이죠. 게임으로 치면은 닌텐도의 슈퍼마리오가 그런 식으로 설계가 됐고요.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예는 알파고 제로일 것입니다. 알파고 제로는 처음에는 백지 상태에서 시작해서 아무렇게나 바둑을 두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처음부터 수준에 맞는 대국 상대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수준이 높아질수록 대국 상대의 수준이 높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대국 상대는 다름 아닌 알파고 제로 그 자신입니다. 어쨌든 인간이나 동물이나 알파고 제로나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점차적으로 배우는 것이 훨씬 좋다는 것. 이것은 스키너의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배운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쉐이핑을 위해서는 두 번째 인센티브를 고려해야 합니다. 즉 보상 구조를 조정해 나가는 것이죠. 예컨대 점진적으로 더 큰 보상을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올바른 보상 구조는 중간중간 적절한 보상을 줌으로써 에이전트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알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토론토 대학의 경제학 교수 조슈아 겐스는 그의 딸에게 남동생 배변을 도와주면 보상을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딸이 곧 이 남동생에게 물을 먹이기 시작한 겁니다. 물을 많이 먹으면 화장실을 많이 가게 되고 그것을 많이 도와주게 되면 보상이 많이 주어지니까요. 딸의 욕구와 부모의 최종 목표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청소를 하면 보상을 주겠다고 했더니 일부러 어지럽힌 다음에 청소를 함으로써 보상을 극대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이전트의 행동이 아닌 결과적 상태에 보상을 주는 방법을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할 때마다 보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상태일 때에만 보상을 주는 것이죠. 이러한 행동주의 기법은 사실 온라인 세상에서는 대부분 적용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게임 같은데 이런 기법은 당연히 적용되고 있고요. 그러나 현실에서 이 기법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현실을 마치 게임처럼 생각하면서 자신의 무력감을 극복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실의 게임의 메커니즘을 적용해 몰입하고 또 효율성을 높이는 개념, 이것을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외부적인 보상만이 다가 아닙니다. 인간은 보상 최적화를 위해서만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에서는 트롤이 존재를 하죠. 보상과는 전혀 상관없이 행동하는 무리들이죠. 그래서 이 외부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내적으로 이끌고 가는 동기, 이것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으로 호기심 연구의 갓파더로 심리학자 데니얼 벌린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여기서 특별하게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없을 것 같고요. 단지 그가 인간의 내적 동기에 따라붙는 두 가지 욕구를 구분하였다는 것, 이것은 기억할 만하겠습니다. 하나는 새로움에 대한 욕구이고요. 두 번째는 놀라움에 대한 욕구입니다. 새로움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덴시티 모델이라고 해서 확률 밀도 함수를 활용하게 됩니다. 만약에 어떤 에이전트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높은 예측 확률을 보여준다면 그것은 익숙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낮은 예측 확률을 보여주면 그것은 경이를 느끼는 새로운 상황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게 처해본 것이라고 판단되는 것을 선호하게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할 것은 대부분의 게임에서 완전히 같은 경우라는 것은 원래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위도나 경도 같은 것들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별로 없는 것이죠. 반면 상황의 핵심적인 특징들이 같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징들을 통해서 유사성과 새로움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놀라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새로움과 놀라움은 같은 맥락에서 보기가 쉬운데 이 책에서는 명확히 구별되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장난감을 갖고 노는데 거기에 어떤 궁금함, 어떤 아직 미지의 것이 그 장난감에 남아있다면 그 아이들에게 새로운 장난감을 가져다 줘도 그들의 관심이 이 새로운 장난감으로 옮겨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존의 장난감에 여전히 시선이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편으로 환경을 예측하려는 내적 동기는 보상에 의한 동기만큼이나 오래되었고 강력합니다. 인류는 고대부터 놀라움, 예측 불가능성을 배움의 기회로 활용했습니다. 익숙한 지식들은 이미 저장되어 있는 것이고 새로운 것,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따로 저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즉 놀라운 것, 재미는 기존의 것과의 차이이고
그 차이만 저장하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압축의 기술이고 결국에는 생존을 만들어냈던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놀라움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는 예측 오류에 보상을 주는 모델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 예측 오류에 보상을 주는 것은 이 에이전트가 활발하게 탐험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새로운 것을 만나면 예측 오류가 클 것이고 거기에 보상이 주어지니까 새로운 것을 만나기 위해서 활발하게 탐험을 계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두 개의 신경망으로 나눠서 구현을 하는데요. 첫 번째 신경망은 입력값을 받아서 고정된 출력값을 내놓는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 신경망이 첫 번째 신경망의 출력값을 예측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측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오류가 발생하면 보상이 주어진다. 이 방식으로 기존의 방식들이 번번이 좌절했던 게임 몬테주마스 리벤지라는 게임을 클리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세요. 우리가 에이전트를 학습시키는 데 있어서 세 가지 방식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명시적인 가르침을 주는 것, 두 번째는 시행착오법으로 스스로 부딪히면서 배우는 것, 세 번째는 모방을 통한 학습입니다. 이 세 번째 모방을 통한 학습이 명시적인 방식으로 훈련시키는 것이나 시행착오법에 비해서 갖는 장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남의 노력을 보고 모방하기 때문에 효율적입니다. 애초에 가능한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무도 뚫지 못했던 산악 코스를 누군가 오랜 준비 기간 끝에 한번 뚫어 놓으면 그 다음 타자들은 훨씬 더 빨리 그 경로를 뚫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안전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우리가 시행착오법으로 훈련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인생은 실전이고 게임이 아닌 것이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설명하기 어려운 것을 학습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유전자부나 공진화론에서도 말하는 것인데요. 인간이 빠르게 문명을 발달시킬 수 있었던 힘은 모방을 통한 학습인 것이죠. 1980년대에 이미 이 모방을 활용하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신경망 기반의 알빈이라는 시스템인데요. 인간 운전자가 어떻게 운전하는지를 학습했습니다. 1980년대 이 시기를 생각해보면 어떤 이정표를 세우기는 했지만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웠던 시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서 2009년이 되었을 때 이 알빈의 후계자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슈퍼턱스 카트라는 이 카트라이더 같은 주행 게임인데요. 여기서도 인간을 모방하는 신경망 방식으로 게임을 시도해 봤는데요. 그러니까 인간을 모방해서 운전을 잘할 수 있나 게임 내에서 이것을 시도하는 것이죠. 근데 이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에이전트에게 주행 연습을 시키는데 롤모델은 인간이죠. 그런데 한번 경로에서 이탈한 다음에 이 에이전트가 계속 부딪히면서 데이터를 오염시키게 된 겁니다. 이것을 캐스케이딩 에러라고 하는데요. 경로 이탈로부터 정상 경로로 회복하는 방식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인간이 제대로 운전하는 모습만 봐서 실수해서 다시 회복하는 과정을 학습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슈테판 로스라는 사람이 고안한 방식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인간과 에이전트의 인터랙션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간 전문가가 시연을 합니다. 그러면 에이전트가 이것을 보고 초기의 정책을 학습하게 됩니다. 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실행을 하게 되죠. 그리고 전문가가 추가적으로 행동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에이전트는 정책을 재학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초기 시연을 제외하고 나머지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처음에 인간 전문가가 운전 모습을 보여주면 에이전트가 학습한 후에 그대로 운전을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인간은 계속 조이스틱을 붙들고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에이전트가 경로를 이탈하면 인간이 쥐고 있는 조이스틱의 명령을 다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인간이 조종하는 대로 차는 정상 경로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추가적인 전문가의 코칭이고 이를 통해서 에이전트는 더 잘 운전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20세기 내내 기계는 인간에게 의존했습니다. 인간을 모방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알파고 제로에서 보았듯이 기계는 이제 자가학습으로 인간을 뛰어넘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 알파고 제로의 구조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빠른 판단을 내리는 밸류에이션 펑션 가치 함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정책 네트워크,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심사숙고한 판단을 내리는 몬테카를로 트리 서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로 밸류에이션 펑션에서는 현재 상태에서의 유리함을 보여줍니다. 즉 새로운 수를 두기 전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의 이길 확률을 계산을 합니다. 두 번째로 정책 네트워크에서는 알파고 자신이 어떤 수를 선택할 확률을 계산합니다. 즉 어떤 수가 좋을 가능성, 이 수가 유망할 것 같다는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몬테카를로 트리 서치는 명시적 느린 추론을 전개해서 어떤 수를 둘지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정책 네트워크에서 좋다고 판단한 수를 더 집중적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MCTS가 전개한 수가 다시 정책 네트워크에 피드백으로 들어가서 원래의 예측과 비교하게 되고 다시 정책 네트워크가 개선되는 선순환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MCTS는 나무 모양처럼 해놓고 가지를 뻗어나가면서 무작위적으로 계속 돌려보는 것인데요. 확률 높은 쪽으로 계속 선택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알파고 제로에서는 단순하게 무작위 선택이 아니라 MCTS가 돌려볼 때 이 정책 함수가 이미 추려놓은 것을 더 깊게 파고드는 방식으로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최고의 성능을 내게 되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은 인간을 모방하다가 심지어는 자기 자신과 싸우게 되는 머신을 다루었다면, 이제 인간 행동을 보고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 열망을 추론하는 머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컨대 허겁지겁 뛰어가는 사람의 걸음걸이를 보고선 저 사람이 뭔가 급한 일이 있구나 라고 추론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행동하는지 인간 내면의 보상함수를 추론하는 것입니다. 헬리콥터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헬리콥터가 부리는 단순한 묘기들은 전통적인 보상함수로도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제자리에 맴돌게 하기는 모든 방향으로 속도를 0으로 구현하면 보상을 주는 방식으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속으로 경로를 따라가기는 경로를 이탈하면 처벌하고 정상 경로에 보상을 주는 식으로 학습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잡한 기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함수를 설정해야 할지 감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작업으로 코딩을 하는 방식은 지속적으로 실패를 했고요. 반면에 인간 전문가가 시범을 보이고 기계가 인버스 리인퍼스먼트 러닝 IRL을 통해 학습함으로써 헬리콥터의 전방 뒤집기 기술을 구현한 적이 있습니다. 이 IRL은 인간의 시연을 보고선 보상함수를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IRL은 인간의 실패 모험을 보고서도 인간의 의도를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오스라는 기술은 이 헬리콥터를 조정하는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도 때때로 시연에 실패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런데 에이전트는 인간들이 실패하는 영상들만 보고서도 어떤 기술을 해내려고 하는지 추론하고 결국에는 그 기술을 구현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시연된 그 기술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아까 실패해서 정상 경로의 회복을 인간의 도움 없이는 해내지 못했던 시스템과는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간을 모방하는 방식이 아니며 인간의 행동을 보고 의도를 추론하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최대 엔트로피 IRL이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요거는 좀 이해가 어려웠습니다. 이 IRL에서는 어떤 행동이 주어지면 그 행동에 대한 보상함수를 구하는데 이때 여러 개의 보상함수가 구해질 수도 있습니다. 모호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데요. 이 최대 엔트로피 IRL은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일단 에이전트는 인간의 행동을 보고선 그 행동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보상함수를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찰되는 행동이 확률적으로 가장 잘 설명되는 보상함수를 찾는 것입니다. 이때 최대 엔트로피 개념이 활용되어서 보상함수를 추론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런 IRL의 방식으로 인간이 설명하지도 못하는 것들, 그런 복잡한 목표를 시스템이 추론하고선 그것을 해낼 수 있게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굳이 미리 프로그램하는 수준을 넘어선 것이다. 그런데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는 인간이 계속 시연해서 보여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원래 시연보다 평가가 더 쉬운 법입니다. 그래서 이 축구 선수보다는 해설이 약간은 더 쉽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사람의 시연이 아니라 사람의 평가를 보고 보상함수를 추론할 수 있게 만든다면 더 많은 어려운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가 생긴 것이고요. 그래서 인간의 시연 없이 인간의 피드백만을 활용해서 보상함수를 학습하는 방식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복수의 비디오 클립을 보여주고 어느 쪽이 나은지 선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추론을 개선한다. 이 방식으로 게임을 해봤더니 대부분의 게임에서는 오히려 간단한 강화학습을 이기지는 못했지만 레이싱 게임에서는 우월했다고 합니다. 가상 로봇에게 이 방식을 적용해서 백플립 기술도 구현할 수가 있었고요. 헬리콥터로 카오스를 구현했듯이 말이죠. 차이점이 있다면 실패한 시연들을 통해 목표를 추론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평가들만으로도 목표를 추론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인간을 모방하는 차원에서 인간의 의도를 추론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면 의도를 알고 협력하는 AI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인간과 기계가 함께 하나의 보상함수를 최대화시키는 방향으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인간들끼리의 협업을 보면 명시적으로 명령하는 것은 최악의 결과를 냅니다. 성과를 내려면 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전략을 수행하는 것보다
최선은 아니지만 서로 공유된 전략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크로스 트레이닝이라는 방식이 효과가 좋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시적으로 역할을 바꿔보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과 기계의 크로스 트레이닝도 효과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도를 추론하고 인간과 협력하는 기계, 지금 여기가 최전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에이전트를 개의 품종을 분류하는 훈련에 동참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고양이 사진을 던져주면 그 에이전트는 100%의 자신감으로 그 고양이를 특정 개로 분류하게 됩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범주 밖의 이미지를 잘 처리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을 오픈 카테고리 문제라고 하는데요. 좀 역설적이게도 이 딥러닝은 통계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불확실성을 제대로 처리하지는 못합니다.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너무 자신감을 갖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양이는 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망정이지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면 딥러닝에 속을 수가 있는 것이죠. 신경망의 본질은 원래 뉴런간의 가중치입니다. 이때 고정된 가중치 대신에 이 특정 값에 대한 확률 분포를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중치로 0.75를 주는 대신에 0.75를 중심으로 하는 정규분포 곡선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때는 0.72를 곱할 수도 있고 어느 때는 0.77로 곱할 수도 있습니다. 모델은 항상 동일한 예측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확률을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이미 개발된 드랍아웃을 접목하게 됩니다. 이는 원래 과적합을 조절하려고 훈련 시에 신경망의 특정 부위가 무작위로 꺼지는 방식이었는데요. 특정 노드에 대한 집중도를 줄이고 좀 더 일반화된 버전을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전에서는 모든 연결을 가동시키는데 이러한 방식을 일부 이용해서 확률을 만들어내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드롭아웃을 통해서 모델을 훈련시키는데요. 이때 드롭아웃은 무작위적인 삭제를 동반하기에 모델이 약간씩 다른 예측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은 여러 개의 모델을 보유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게 되죠. 그래서 매번 약간씩 다른 예측을 내놓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평균과 분산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고양이 사진에 대해서는 분산이 크고 불확실성이 클 것입니다. 즉 고양이 사진은 처음 보는 것이기에 이 모델들 간의 앙상블이 깨지게 되고 높은 불확실성을 결과값으로 내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양이를 도베르만이라고 출력값을 내놓으면서도 이 머신은 확신 없이 내놓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00%의 자신감으로 출력하던 이전 버전과는 천지 차이의 양상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는 임팩트와 접목시켜야 됩니다. 주행 로봇이 있는데 뭔가 불확실한 환경이라고 이제 파악이 되면은 이 로봇은 속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속도를 유지하게 되면 안 좋은 결과, 안 좋은 임팩트를 낼 수가 있으니까요. 일단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속도를 낮추게 됩니다. 뭐 이런 방식도 있고요. 몇 가지 방식이 더 있습니다. 어떤 목표는 높은 임팩트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전에 취한 조치를 상쇄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영향력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예컨대 로봇이 방을 엉망으로 만들었다면 더 큰 임팩트로, 즉 청소를 해서 그것을 다시 되돌려 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쇄, 오프세팅은 때로는 문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책에서는 치료 로봇이 이 치료라는 높은 임팩트를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더 큰 임팩트, 사람을 죽이는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팩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 방식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텝와이즈 렐러티브 리처빌리티라고 해서 각 순간에 가능한 경우의 수를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해서 정량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량화한 그 양이 감소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아까의 예에서 사람을 죽이면 이 가능한 세상의 경우의 수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린 것이죠. 되도록 이렇게 되돌릴 수 없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도 원래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설계되는 것, 이것이 이제 스텝와이즈 렐러티브 리처빌리티라고 하는데 핵심은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치료만 하면은 가능한 경우의 수는 더욱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죽이면 가능한 경우의 수는 줄어든다. 즉 되돌릴 수가 없다. 그래서 가급적 이 세상의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목표를 달성하는 방식입니다. 또 예를 들자면 이 앞으로만 가는 상자 옮기기 게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석에 상자를 넣으면 게임이 끝날 위험이 크죠. 그래서 에이전트가 이 구석으로 상자를 넣는 최단 경로를 계산했다고 치죠. 그래도 이 경로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석으로 상자를 넣었을 때 그것이 아무리 이길 확률이 높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런 경로를 피해서 차선책으로 굳이 구석에 상자를 넣지 않으면서도 그 게임을 클리어할 수 있는 좀 더 긴 경로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약간 비슷한데요. 원래의 목표를 유지하면서 보조의 목표들을 만족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보조 목표들은 무작위적으로 생성이 되는데 이 보조 목표들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유틸리티를 유지하면서도 원래의 목표를 달성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치료를 받는데 치료의 첫 번째 목표는 몸의 기능성, 어떤 건강의 회복이잖아요. 이 원래의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보조 목표를 예컨대 부작용이 없어야 된다. 또는 미용적으로 보기 좋아야 된다라는 보조 목표를 세울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에이전트는 기능성 회복을 위해서 최단 경로로 좋은 치료법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대신에 동시에 후유증도 없으면서 미용적으로도 보기 좋은 차선의 치료법을 생각해내고 그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치료는 되어야 되고 그러면서도 후유증과 미용에 관련된 수치도 적절하게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 방식 전부 원래의 목표를 실행하면서도 되돌릴 수 없는 파국적인 실행은 피하려는 의도에서 고안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브라이언 크리스천의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2021년작인데 아직 국내에 번역이 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의 책은 알고리즘 인생을 계산하다, 이전에 한국에서 번역이 된 바가 있고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원래 이 The Alignment Problem, 이 책은 인간의 가치와 머신러닝이 추구하는 바를 어떻게 일치시킬 것인가, 말 그대로 얼라이먼트 프로블럼을 다루고 있는데요. 저는 책의 이 큰 주제도 좋지만 이 딥러닝의 기원을 심리학에서부터 역사적으로 고찰해가는 부분이 더 유익하고 또 흥미로웠습니다. 이 책에서는 수학 공식 하나 없이 개념적으로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딱히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이해하기에는 어렵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좋은 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오늘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